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 코스피는 어제보다 0.06% 내린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2600선 회복은 실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네요. 코스닥도 소폭 하락하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710선대에 머물렀습니다. 원달러 환율 연일 변동성 높은 모습인데요.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137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1.7도. 어제만 해도 덥다고 얼음물을 그냥 와그작 씹어 먹었는데 오늘은 또 으슬으슬한 게 따뜻한 차가 당기네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김미숙님께서 이곳 하늘이 꾸물꾸물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목동도 꾸물꾸물해요. 그러나 이 어방목의 분위기는 좀 태양처럼 밝게 끌어올려 보자고요. 구름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뒤에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홍호성님께서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고 운이 없었다고 여겼는데 어방목 들으면서 직접 신문기사도 읽고 분석도 하고 있어요. 방송에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박수! 짝짝짝짝. 이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저도 홍호성님의 승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이죠. 자동차의 세계로 슝 하고 드라이브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타고요.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쉽고 재밌게 배우는 방과 후 경제교실까지 가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며칠 전 자국민들에게 좀 뜬금없는 조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인당 7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집에 쟁여두라는 건데요. 그것도 소액권으로 잘게 쪼개서 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웬 현금인가 싶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이버 공격, 그리고 정전 같은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이란 거죠. 70유로면 네덜란드 국민이 3일 동안 식수와 음식, 의약품, 교통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최근 몇 년 사이 극심한 폭염이나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크고 작은 정전이 발생해 왔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지만 날씨에 관계없이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은 부족한 상황인데다 일부 국가의 전력 인프라는 노후된 탓입니다. 지난 4월 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생각하면 더 와닿습니다. 20시간 동안 나라 전체의 신호등, 지하철, 휴대폰, 카드 결제 이 모든 것이 먹통이 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19세기 수백 년 전의 생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비상시를 대비해 전산 시스템과 전력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더 투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카드 결제 비중이 전체 결제의 80%가 넘는 네덜란드는 국민들에게 비상시 사용할 현금을 준비해달라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조치로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당장 내일 벌어질지도 모르는 재난을 대비해 시간을 번 셈이죠. 과거 미국이 아폴로 계획을 추진했을 때 우주에서도 사용 가능한 무중력 볼펜을 개발하려고 엄청난 연구비를 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소련은 복잡한 기술 개발 대신 연필을 들고 우주로 떠났죠.
때로는 가장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가장 단순한 곳에 있기도 합니다. 어디에 당장 돈을 쓰고 노력해야 하는지,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게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네덜란드 이야기를 보며 느낍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정필 기자님 오시기 직전부터 9698님께서 방과후 차차차 최정필 기자님 안녕하세요. 차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도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최정필 기자님 팬분들 많습니다. 네, 지난 5월 8일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됐죠. 네. 레오 14세. 생각해보면 교황을 상징하는 것들이 꽤 많은데 네. 그중에 하나가 이 교황의 전용 차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번에도 레오 14세가 바티칸 광장에서 이제 군중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퍼레이드 장면을 제가 봤는데 네. 그 뚜껑이 열린 픽업 트럭 같이 생긴 네. 그런 디자인의 흰색 벤츠 G클래스 를 차량을 타고 이렇게 쭉 돌더라고요. 네. 근데 교황이 이용하는 차량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긴 한데 여기에도 많은 스토리가 숨어 있다고 하죠. 사실 교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종교단체의 수장이시기도 하지만 네. 그에 따른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위협이 있을까 혹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차를 사용을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 같은 것들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황께서 사용을 하시는 이런 전용차 같은 것들이 공식적인 이동수단으로서 사용된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전에도 세디아 제스토리아라고 불리는 좀 가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긴 했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동차의 형태가 사용이 된 거는 이제 약 한 5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디아 제스토리아라는 이 단어가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번역을 하면은 움직이는 의자거든요. 그래서 운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번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는 그런 가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마 같은 것만 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 먼 거리를 이동을 하셔야 되거나 했을 때는 분명 자동차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 수장들하고 좀 맞먹는 수준의 그런 방탄차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황이 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군인들이 타는 장군님들이 타는 차만 하더라도 번호판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교황님 전용차를 위한 그런 번호판도 또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 전용 차량의 번호판에 또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티칸이라는 게 별도의 어떤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긴 한데 그래도 이탈리아 안에 있으니까 왠지 유럽식 번호판을 쓸 것 같기는 한데 어때요? 사실 이제 유럽식 번호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뭐 외교관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번호가 좀 부여가 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티칸은 아예 별개의 나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완전히 별도의 이런 번호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께서 타시는 차에는 SCV1이라는 이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컴퓨터 게임 오래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크래프트 좀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SCV라는 것의 뜻은 스타토 델라 시타델 바티카노라고 해서 바티칸 시국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 1이 붙었다는 거는 바티칸 시국 1호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황께서 쓰시는 차가 5대다 그러면은 SCV 1부터 SCV 5까지 차례대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봤어요. 이번에 퍼레이드 할 때 너무 차 번호가 단순해서 저게 뭐야 하고 봤는데 그때 숫자 1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교황께서 쓰시는 차 말고도 사실은 바티칸 안에서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차들이 있을 텐데 그런 차들에도 비슷한 이 번호판이 붙기는 합니다. 공통되는 거는 전부 다 앞에 SCV라는 이
이 명칭이 붙어 있다라는 네. 거고 교황께서 쓰시는 차가 아닌 다른 차들에게는 총 5자리의 숫자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몇 번째로 차가 등록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숫자가 부여가 되는 건데 만약에 1035번째로 등록이 된 바티칸의 차다 그러면은 SCV 01035라는 번호판이 부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로마에 갔는데 SCV로 시작하는 번호판이 있다. 그러면 아하, 저거는 바티칸 시민이나 뭔가 관계자가 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나 뭔가 총리 같은 국가 정상들은 방탄차라는 거를 타잖아요. 네. 그렇다면 교황도 그 전용차가 이 방탄차인가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보셨다고 하셨던 그 차가 사실은 방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방탄이라든가 그렇게 교황의 안위를 위해서 무언가를 좀 조치를 취한 차를 사용을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게 1981년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를 상대로 암살 시도가 있었거든요. 해당 사고가 있었던 직후부터 이제 이 퍼레이드용 자동차를 방탄용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된 그 퍼레이드용 차가 흔히 포프모빌 혹은 파파모빌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교황 전용차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유리에다가는 굉장히 두꺼운 방탄 유리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차 네. 바닥에는 뭐 폭탄이라든가 그런 폭발로부터도 교황을 좀 지킬 수 있는 탑승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두꺼운 철판이 같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황들이 그 방탄차를 사용을 하신 건 아닌데 바로 직전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 방탄차를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공식적인 발언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이 방탄차를 정어리 통조림 같다. 난 그래서 이 차가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차를 타면은 다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 컨택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면서 그 차를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되도록 소형차 뭐 이런 위주로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 본 것 같아요.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방탄차가 총알도 이렇게 팍 튕겨내고 네. 그러잖아요. 뭔가 야 저거는 움직이는 요새가 따로 없구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거는 영화고 네. 실제로도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방탄차의 효능을 볼 수 있는 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저 영화에서만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더 거의 다 이 영화적 허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탄차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등급의 기준이라는 거는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CEN이라고 하는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VR이라고 하는 등급이 부여가 되게 되는데 네. 대부분의 국가 수장이나 아니면 교황께서 타시는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VR7이라는 등급 이상의 차들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등급이 되면은 이제 권총이라든가 소총과 같은 대부분의 총기류는 막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뒤에 숫자가 클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뒤쪽으로 갈수록 더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높아지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VR10이라고 하는 등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탄차 사실은 어떻게 만들지 되게 궁금한데 일반 승용차를 좀 개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주문을 뭐 따로 받던지 해서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 모델 자체를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차들을 개조를 하는 그런 형태들도 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새롭게 만들어낸 방탄차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는 미국 대통령 전용차거든요. 이제 이게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탄차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주문을 받아서 특수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항공기 도어에서 착안한 20cm 두께 특수한 도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문을 열고 닫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고 닫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네. 정확한 제어는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무겁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전기 모터의 힘을 빌어야지만 이걸 쉽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빠르게 열고 닫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디에 방문을 했다라는 장면들을 잘 보시면은 경호원들이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 대통령은 일단 차 안으로 빨리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탄차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그런 제조 방법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보안 때문에 잘 안 알려져 있기는 한데 네. 요 미국 대통령 전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리 같은 경우에도 15겹에서 20겹 이상의 특수 방탄 유리를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 창문의 두께만 13cm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탄 성능과 탑승자의 안전을 이유로 이 창문을 조작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뭐 군용차 이런 것들을 제외한 같은 방탄차 중에서도 방탄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성능이 좀 출중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굴욕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굴욕이에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방탄 성능을 갖고 있고 차체 같은 경우에도 티타늄이라든가 특수 강철이라든가 굉장히 독특한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차의 무게가 9톤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머.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차가 2점 몇 톤, 조금 무거운 전기차를 가야지 3톤 정도 되는데 네.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입구가 살짝 요 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 9톤짜리 차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네,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왔다 보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네. 앞에서 구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무게가 무게다 보니까 걸리는 소리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앞에서 구경하고 계시던 분들이 와 하고 환호를 질렀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무거우면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빠르게 달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어느 정도 달릴 수는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달릴 수는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차를 타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교황님의 호프모빌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만나면서 움직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빨리 달리지는 못할 것 같다 혹은 안 달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적인 이런 방탄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거운 차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성능 의 엔진을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게도 있고 엔진도 고성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연비가 보통 5km/리터 이하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돈을 이제 뿌려가면서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수 주문 제작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시속 160km 정도는 충분히 달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영화에서처럼 폭발을 뚫고 달려나가지는 못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남님께서 방탄차 연비는 1m에 2, 3km 가는 차 아닐까요? 해주셨는데 약간 비슷하셨어요. 느낌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예. 자, 근데 이 방탄차 사실 꼭 일반 사람들도 그거 나도 한번 좀 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돈만 있다면 제가 주문한다는 건 아니고 예. 방탄차 우리도 탈 수 있어요? 사실 돈이 정말 많으시다면 탈 수는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방탄차라는 게 겉에서 티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티가 나면은 이제 목표물이 되기 워낙 좋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차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만약 이 차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최소 차값으로 약 6억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억이요? 네. 물론 이게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탄 등급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 산정이 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 대통령 전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7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탈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더 원하신다면 살 수는 있는데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거겠죠. 국내에도 공식적으로 이런 방탄차가 출시가 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방탄차 브랜드가 가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의 모델이 한번 국내 출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 완성차 브랜드로 보면은 BMW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라고 하는 시리즈를 출시를 하고 있고 볼보도 아머드 시리즈라는 이 차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브랜드로 나누지 않았을 뿐이지 아우디나 토요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대체로 이런 방탄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브랜드의 특성상 구매자를 이제 공개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국내에서도 이제 한두 분 정도는 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탄차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교시 끝곡으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나갔더니 권현진님께서 선곡이 크크크크크 하시면서 방탄 나 이래서 4시 방과 후 목돈연구소가 좋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강인규님 최하영님도 그렇다 맞다 센스 있다 방탄차도 다이너마이트에는 터진다 이런 거냐 그래서 정말 재밌는 대화 해주셨는데 맞아요. 방탄차 공부하고 듣는 방탄소년단의 노래였어요. 공부하면서 또 이런 깨알 재미가 있어야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죠. 그리고 PD님이 은근히 개그 욕심이 있으세요. 예. 그 퀴즈 보기도 그렇고 여러분 자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국민들에게 성인 1인당 약 11만 원의 현금을 비상용으로 보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포르투갈과 이 나라에서 있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 때문인데요. 당시 정전으로 국가 기반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평소 일정 수준의 현금을 준비해둘 필요성이 부각된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포르투갈과 함께 대규모 정전을 겪은 나라로 플라멩고와 투우, 타파스 그리고 과거 무적 함대로 유명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말레이시아, 2번 캐나다, 3번 스페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 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의 패션이 우리 그 천사들의 합창에 나오는 헬레나 선생님 같이 아주 따뜻하고 어여쁜 모습으로 네, 오셨습니다. 자, 오늘 뭘 배워볼까요? 오늘도 연금 시리즈입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퇴직연금 얘긴데요. 네. 퇴직할 때 알아보면 늦고요. 네. 제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너 퇴직연금 하고 있냐? 어떤 걸로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긴 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뭐지? DB인지 DC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퇴직연금이 2005년도에 도입됐는데 그 전에는 뭔가 다른 방식이었나요? 네, 퇴직금 제도였고 그냥 회사에다가 쌓아놨다가 주는 방식이었죠. 그랬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에서 못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미리미리 쌓아놓으라라고 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끝까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못 건드리도록 밖에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퇴직연금 제도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퇴직연금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너네 회사 DB야? DC야? 뭐 이런 말 꼭 하거든요.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DB가 Defined Benefit 줄임말이고 확정 급여형이고요. DC가 Defined 컨트리뷰션 확정 기여형인데요.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이거 들어도요 맨날 헷갈리는데 회사에서 DB는 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데 수익률이 어떻게 되든 내가 받는 돈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그냥 확정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라서 확정급여. 퇴직금이랑 퇴직금 제도에서 예전에 계산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계산을 하고요. 확정기여는요. 미리미리 내가 내 계좌에다가 정말 제 계좌로 내가 회사 다니는 동안에 쌓아놨다가 제가 굴리고 그리고 제가 투자를 잘하면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 내 기여로 내가 많이 받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도 내 책임. 그래서 투자에 내가 얼만큼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받는 돈이 달라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DB는 회사가
DC는 내가 돈을 굴리는 이 총대 매는 주체가 네, 다른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총대 맸으니까 내 퇴직금 굴리다가 손해를 봤어도 이익을 냈어도 나는 약속된 퇴직 급여만 받는 거고 내가 총대를 맨 DC는 내 퇴직금 굴리다 이익을 봐도 내 몫, 손해를 봐도 내 몫이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인지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회사에 물어보면 다 안내해 주나요? 네. 회사에 우선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퇴직금 제도예요 라고 하면은 아무 신경 쓸 게 없고요. 네.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도 우리 회사는 다 DB입니다 아. 하면 신경 쓸 게 없어요. 알아서 회사가 네, 굴리니까. 네, 네. 그런데 DC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계좌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보통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었었는지.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 만약에 은행에 하셨으면 그 은행에 뭐 모바일 뱅킹 하시잖아요. 네. 거기 열어보시면 나오고요. 또 증권사에 하셨으면 MTS 열어보시면 나옵니다. 보통 회사에서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처음에 이거 개설하려고 할 때 아니면 뭐 네. 입사했을 때 자 이 중에 고르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즘에는 DB/DC 중에서도 골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어느 금융기관에서 했는지를 모르겠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그냥 홈페이지, 그러니까 그냥 포털에서 통합연금 포털 치시면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계좌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사가 어디인지. 네. 근데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요즘 보면은 꼭 DB, DC만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네, 왠지 회사가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도 맞아요. 들긴 하는데 선택하게 해놓은 회사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네.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음. 어떤 게 더 좋아요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게 임금 상승률하고 투자 수익률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 네. 회사를 이제 한참 길게 다닐 거고 내 임금 상승률이 막 7, 8%씩 돼요. 매년. 그러면 DB가 좋고요. 네. 만약에 더 이상 이제 임금이 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거의 퇴직할 때 거의 다 돼서는 오를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네. 기본급보다 성과급이 또 많은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들은 임금이 좀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DC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네. 나도 임금 피크제가 요즘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요. 그쵸. 근데 임금 피크제 때는 DC로 하셔야 됩니다. 아, 임금 피크 때는 네. DC로 갈아타야 한다. 네네. 그래야 안 깎여요. 아, 이게 정년 도달 몇 년 전부터 이제 점점 월급이 낮아지는 게 임금 피크니까 네. DB형에 계속 있으면 뭔가가 불리한가 봐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DB 제도가요. 네. 퇴직 급여 받는 방식이 퇴직금 제도랑 같아서 아. 그러니까 그쵸. 옛날에 퇴직금 제도가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평균 30일 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게 그 금액이 퇴직금이었거든요. 네. 근데 임금 피크 이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금이 깎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받게 되는 퇴직급여도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55세가 됐는데 네. 25세부터 일해서 30년 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600만 원이 월급입니다. 그러면 네. 저 DC로 바꿀게요 하면은 얼마를 DC 계좌로 넣어주냐면 그때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DB로 했던 거를. 네.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30을 하면 네. 1억 8천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DC 계좌에 넣어줘요.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매년 뭐 60만 원씩 깎인다 그러면 56세 됐을 때는 540만 원이 되겠죠. 그런 그렇게 방식이군요. 돼서 60세까지 쭉 이제 모이면 이렇게 뭐 매년 60만 원씩 깎겠다 그러면 이제 60세에는 300만 원이 월급이 되는데 거기까지 받아도 한 2억 1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그냥 DB형으로 쭉 가지고 있다가 60세에 이제
저 은퇴합니다라고 네. 했을 때는 그 300만 원 곱하기 35가 돼요. 아, 그러면 1억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가 정말 많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DB형은 받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그 네. 돈 계산하는 방식은 퇴직금하고 똑같아서 퇴직 직전 뭐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로 곱하는 네, 거니까 임금이 계속 오를 분들은 DB가 유리한 거고 네.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오르다가도 임금 피크제에 접어든 분들 네. 그리고 뭐 평소에 성과급 비중이 뭐 기본급보다 커서 매년 임금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그런 분들은 하필 또 퇴직할 때 받는 임금이 낮으면 DB형 계산할 때는 또 불리하니까 매년 그 임금 총액에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 12분의 1 이렇게 플러스 운용 수익이 따르는 DC형이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DC형은 계속해서 그냥 그거 상관없이 쭉 쌓아주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임금 피크랑은 상관없이 뭐 임금 깎이는 건 없는 거죠. 퇴직급여가.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네. 그 퇴직금 제도를 네네. 실시하는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계산할 때 퇴직금 계산이 뭐 마지막 3개월 임금의 근속 연수다 해서 뭐 DB형이 그렇다 똑같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중간 정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아, 중간 정산을 하겠다. 네, 그럼 중간 정산을 하면요, 그때 중간 정산을 해줘요. 임금 피크 때? 네. 이야. 임금 피크 때. 그게 중간 정산을 언제나 해주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정해져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임금 피크도 하나의 그 이해가 되고요. 네. 그래서 임금 피크 때 이제 중간 정산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그 다음에도 이제 임금이 계속 깎인다면 이때도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년 받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DB 선택한 분도 임금 피크 때 중간 정산 해주세요 하고 DC로 갈아탈 수 있어요? 아 근데 DB는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그때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DC로 바꾼 다음에 중도 인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런 방식으로. 네네. 네. 조금 이제 뭐 앞뒤가 바뀐 거기는 한데 DC로 우선은 바꾼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중도 인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DB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안 된다. 중간 정산이 안 된다. 네네. 디폴트 옵션이란 것도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네, 2023년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디폴트 옵션은 DC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뉴스에서 뭐 디폴트다라고 하면은 막 부도난 걸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디폴트랑 디폴트 옵션은 완전 다른 뜻이고 이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면 기본값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어떤 선택하고 주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딱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밥상에 매실장아찌는 디폴트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DC 계좌를 만들었고 내 계좌에 회사가 돈을 넣어주는데 아무런 그 선택을 안 하면 현금으로만 계속 쌓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네가 선택을 안 하면 금융상품 이거를 자동으로 매수하게 하겠어라고 하는 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5가지 중에 그 디폴트 옵션은 또 고르게 되어 있어요. 미리. 그래서 그 디폴트 옵션은 원리금 보장형이 있고 또 뭐 펀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말이 없으면 어이 증권사 너네 이거 중에서 일단 해서 내 돈 굴리고 있어. 이걸로 선택했어.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보통은 이거를 계좌 개설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디폴트 옵션이 좋다라고 말씀을 딱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은 원리금 보장형이 괜찮지만 10년 이상 남았다 하시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식 비중이 섞인 펀드 상품군 중에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원리금 보장형을 초저위험이라고 표시를 해놔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초고위험까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초고위험도 진짜 초고위험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보수적인 분들도요. 좀 주식 비중이 섞인 거를 선택을 하셔야
물가 상승률을 좀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하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또 이렇게 짧게 말하고 끝내기는 또 아쉬우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는 6월 6일 금요일에 또 아주 자세히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다음 주 방과후 경제교실에도 찾아와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굴려온 내 퇴직연금은 나중에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연금 수령도 되고요. 네. 일시금 수령 모두 가능한데요. 네. 보통 연금으로 받으면 좋겠다 해서 퇴직연금이라고 이름도 붙였고 나라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아직도 90% 가까이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이름처럼 네네. 연금으로 받으라고 퇴직연금이라고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보통 이제 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근데 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SNS에 보면은 이직하면서 뭐 퇴직, 뭐 유럽 여행 이러면서 이제 퇴직금 많이 쓰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네. 이 퇴직 할 때 이 연금 받을 때 퇴직 소득세 이런 세금 같은 것도 좀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퇴직 소득세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이제 좋은 것이 네.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연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30% 깎아주고 11년 차부터는 40%를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IRP에 좀 넣어두고 다음 회사 것도 이제 IRP에 같이 합해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세금을. 그래서 좀 모아서 내 노후도 챙기고 할인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 또 네네. 다른 혜택 우리가 알면 좋을 거 있나요? 연금으로 받는 혜택 좋은 거. 네. 건강보험료 산정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요. 건보료를 직장에서 내주잖아요. 네. 네, 퇴직 후에는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소장님도 지역가입자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부담 되시지 않나요? 부담돼요. 예,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이제 퇴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건보료 부담 꽤 된다.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몰랐다. 이렇게 부담되는지. 그래서 이자 받는 거, 뭐 배당 받는 거, 집, 뭐 모후 여러 가지가 막 다 합산돼서 맞아요. 건보료 꽤 된다. 그런데요, 국민연금 받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사학연금 받을 텐데 그것도 들어가요. 근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타는 건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으로도 IRP나 뭐 연금저축으로 받는 것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IRP 이 계좌로 우리가 나중에 그 퇴직연금 수령할 때 이 계좌 통해서 받는 거죠. 네, DB로 운영했든 DC로 운영했든 여기로 통해서 받게 되고요. 바로 인출을 하든 연금으로 받든 우선은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만들어야 네네. 된다. 네. 근데 이게 또 그대로 현물 이전이 가능하다. 네,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것도 DC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내 DC 계좌가 있던 그런 금융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금융회사의 IRP 통장을 만들면 내 DC 계좌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 이전이라는 게 DC 계좌에 있던 뭐 ETF, 펀드 이런 거를 안 팔고 그대로 그 펀드 상태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증권사의 IRP다라고 하면 현물 이전이 안 되고요. 네. 그 ETF도 팔고 펀드도 팔고 그래서 현금화해서 옮겨야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안 팔고 그대로 옮기고 싶다 하면 같은 증권사든 네네. 어디에 IRP 계좌가 있어야겠네요. 자, 오늘 퇴직연금제도 1편 오늘 우리가 배워봤어요. 너무 알찬 것 같아요. 좋은 반응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다다음 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다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이번에 포르투갈과 함께 대규모 정전을 겪은 나라로 플라멩고와 투우, 타파스 그리고 과거 무적 함대로 유명한 나라가 어딘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스페인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홍순자님, 저는 5만 원 한 장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녀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지갑에 꼭 뭔가 10,000원이든 5만 원이든 되는 대로 꼭 넣고 있어요. 그리고 지은님, 맨날 애청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맨날 감사합니다. 그리고 6709님, 경제 맛집 오늘도 잘 듣고 잘 배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3195님께서 연년생 육아하면서 잘 듣고 배웁니다. 가계부 적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듣기 시작했는데 유익한 정보 잘 듣습니다. 힘 좀 주세요 해주셨어요. 연년생 존경합니다. 얘들아 건강하게 어서 자라서 엄마 아빠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줘. 힘내세요. 네. 자,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